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소리 오늘 크네요. 관객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사실은 그 퇴근길이 많이 밀려서 많은 분들께서 좀 짜증 좀 나실 텐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시원하게 정의가 살아있구나, 결국 우리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서두가 기냐, 바로 이분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를 아주 크게 쳐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김용 그 부원장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도와주셨던 신할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항상 우리 터줏대감 전기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영 변호사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들의 바로 그 당사자를 사실은 저희가 모셨는데요.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하고 방송을 같이 했었었는데 이상만 전 의원이 이제 2심에서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무죄 받으신 거 얘기하시면서 좀 되게 먹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고, 야 진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뭐 저도 맨날 재판합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결국 무죄로 나왔을 때 어떤 심경일까 사실 제가 정말 충분히 아는데요. 아직 그 전 단계에서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아마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김용 부원장님, 네, 우선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보석을 이제 2차례 받았거든요. 3차례군요. 네, 3차례. 보석 나왔을 때마다 이 스픽스 방송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 또 이제 많은 패널분들, 우리 특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나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석 나오고 조금 좀 시간이 거의 뭐 한 3, 4주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사건에 대한 진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진실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이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보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진실을 밝혀주느냐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대통령까지 됐던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한번 돌이켜보면 말 못할 정도로 억울함이 많았지만 그 진실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왔듯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진 무엇으로 저 검찰 정권의 왜곡, 조작, 그리고 이제 이런 기소와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소상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 밝혀 나가야 할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갑자기 엄숙해지는데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처음 스픽스에 와주신 우리 신 변호사님, 네.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서 부원장님 처음 뵙고, 그냥 제가 원래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뭐 법기술자 내지는 뭐 율사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면 할수록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뭐 다른 어떤 사법부에서 종사하는 검찰도 포함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사건은 안 그런 경우도 있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 지금은 좀 더 이 사건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과정 모두가 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약간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김용 부원장님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로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들라로님께서 김용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셨고, 박미경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청천포님, 정치검사 조작 협력자들 그리고 관련자들 반드시 처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김용 부원장님 모셨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용 부원장님 플러스 이화영 전 부지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플러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전체가 사실 다 하나 대장동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김영 부원장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먼저 팩트를 알려주시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혐의를 받았던 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20대 대선에서 제가 이제 정치자금을 받았다. 대장동 업자가 이제 유동규라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출신 이제 이 친구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저한테 왔다. 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몇 년 전에 이 유동규라는 친구가 역시 대장동 업자한테 받은 뇌물, 이게 사실은 정치자금보다 뇌물이 더 형량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뇌물을 갖다가 본인은 전부 다 안 쓰고 저와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한테 모두 다 그 뇌물을 전달했다. 그래서 제가 체포되고 나서 다음날 유동규가 석방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정진상 실장이 체포되고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님이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20대 대선에서 그 이제 윤석열 정치검사 사단이 6월인가 7월 달에 일기 수사팀에서 싹 바뀝니다. 바뀌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 대장동 그 업자들과 그다음에 유동규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합니다. 거기서 추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미끼로 해가지고 저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 대표 측에 이 죄를 갖다 넘기는, 이게 사건의 이제 본질이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20대 대선 뭐 저도 굉장히 열심히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 정권한테 정권을 뺏긴 게 사실은 그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 이게 이제 10여 년 넘게 이 대장동 업자 간의 그 대화, 정관계 로비가 다 담겼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제가 조금이라도 로비가 저한테 왔다 그러면 뭐 대속특필 돼야겠죠.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진상 시장 마찬가지고, 당시 이재명 시장님,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마찬가지고, 50억 클럽에서 그들 간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다 사라지고, 갑자기 저 체포하고 정진상 체포하면서 마치 대장동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저수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받았다. 그러면서 검찰들이 뭐 얼마나 수사를 했습니까? 근데 증거 하나도 못 내놓으면서 결국은 말로 유동규의 주장과 그 다음에 남욱의 동조,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 뭐 세 가지가 3인 선고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1심에서 5년 이제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또 6개월 지나서 보석되고 나와가지고 2심에서 제가 뭐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알리바이까지 다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2심에서 2심은 1심의 사후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비겁한 표현을 써가면서 또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7개월 이상을 지금 이 구치소 생활을 하고 지금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지금 상고심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래도 이 사법에 이거를 믿고 싶어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 안에서 상고심에서 이거를 갖다가 마지막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경우를 굉장히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사실 김영 부원장 파기환송 및 석방 촉구 국민 탄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다 서명을 해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서명했을 거라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나 김영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신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했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네, 사실 그 정영학 녹취록이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녹취록을 저는 이제 사건 때문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 지금 언급하신 분들의 이름이 한 글자도 나오지 녹취록에? 않습니다. 예, 아니 그 10년치 녹취록에
돈을 줬거나 로비를 했으면 아니 내가 무슨 김용 시의원 당시 시의원이었으니까 김용 시의원한테 돈을 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줬는데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김용과 정진상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최근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법정 증언이 나왔죠. 네. 그 남이라는 변호사가 최근 다른 사건 재판에서 사실은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증인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김용 정진상 이름 한 번도 못 들었다 자기는. 그러니까. 22년도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김용 정진상 얘기를 해서 자기는 법정에서 그렇게 말했다.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이제 남욱 변호사님 진술이 그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 일기 수사팀에 수사를 받을 때는 모른다, 관계가 없다, 뭐 유동규 본인도 그렇고 뭐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예컨대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2층은 뭐 알면 안 된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은 당시 이제 시장님은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진술에 이제 사실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줄 때부터 형들, 여기서 형들이라 하면 이제 저기 김용, 정진상 두 분을 의미하는 건데 형들한테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꾸준히 저희 항소심 재판까지 심지어 최후 변론 할 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25년 8월 달 증언에서는 사실은 형들이란 말 들은 적 없고 쓴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김용, 정진상에게 돈 간다는 거 못 들었고 그런 얘기는 검사가 계속 얘기를 하길래 내가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계속 듣다 보니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됐고 검사들이랑 싸우기 힘들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구든 김용 부원장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검찰에서 정책 목적을 가지고 기획 수사하고 특정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의 상황들을 좀 비교적 소상하게 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검찰은 권력을 이용해서 누굴 죽이겠다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로부터 출발했던 그 어떤 사건이 사실이 없어지고 주장만 남아있는 상황. 그럼 주장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증거로서 설명을 해야 돼. 증거가 없고 진술밖에 없어. 근데 검찰은 끊임없이 그 진술을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증거 내놓으세요 하니까 증거 없어. 진술밖에 없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사법부의 상황을 개탄스럽게 보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것이 억울하다,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진짜 사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사법부도 썩어 자빠졌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수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편의대로 봐주고 파기환송시키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부추기는 듯한,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하면 무조건 사법부는 비슷하게 편드니까 더욱더 바깥에서 조작하기가 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은 누구 편이야? 민주당 편이야? 국힘이야? 아니야? 어떠냐? 라고 하면서 특정인이 사실이 아닌 것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정말로 여론도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7개월 동안 얼마나 옥살이가 억울했겠습니까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때는 또 이것이 나와버리면 뭔가 정권을 창출하는데 부담이 될까 싶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또 숨어서 지내야 되는 이런 일이 남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나 또는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이런 일이 만약에 직접 현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8억 4,700만 원 그리고 뇌물로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받은 것으로 인정을 했고 뇌물 7천만 원 수수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실제 3년 동안 재판받고 3차례 구속이 됐다가 3차례 보석으로 지금 풀려난 되게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은 유동규라고 하는 이 민간업자,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 유동규가 전달한 금품이 민간업자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괘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이 김용 부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구경도차 한 적이 없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에서 판결문에 쓴 그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예, 검찰이 주장한 거를 제가 이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판결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저희 변호사분들이 사실은 거의 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거의 다 찾아냈거든요. 가령 그 철거업자가 유동규한테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2013년, 12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태극기 부대가 성남에서 그 이재명 죽이기를 막 앞장서고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막 소환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었던 시장 주변에 있었던 전화 정진상이 뇌물을 갖다가 뭐 술집에서 1억 7천을 받고 막 이러면은 이미 다 이 가루가 돼도 완전히 될 정도로 그런 사실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 그다음에 혹여 그런 주장을 하려면 뭔가 약간의 증거라도 그 당시에 뭐 제가 쓴 돈이라든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제가 그 대장동 업자들을 가지고 그 나무기란 친구하고 전 일명식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정에서 저한테 한 번 저를 길에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길에서 한 번 본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가 뭐 7천을 주고 1억을 줍니까? 그 다음에 뇌물이 건너갔는데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쓴 거는 다 나옵니다. 조사하니까. 그 당시에 집을 17평에서 47평으로 옮기고 막 뭐 골프를 이제 배우면서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에 그랜저를 현찰로 이제 뽑았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찾아내고 이랬는데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빠지고 그 판결문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이 유착해서 개전의 정이 없고 완전히 저한테 불리한 것만 쓰니까 제가 너무나 황당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복귀해 보니까 야, 이게 검찰이 공소장으로 기소하는 순간 법원에서는 한 70% 이상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야, 저 똑똑한 검사 친구들이 뭐 괜히 기소했겠어? 거기다 특수부의 제 재판할 때부터 1심에 보면은 한 10몇 명이 나옵니다. 그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 받으면서 그것만 하는 거죠. 제 사건 3년 동안 계속. 2심 마지막까지 그 수사했던 검사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판이 따로 있고 수사가 따로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끝까지 저를 악담하고 비방하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또 거짓말 한다고. 근데 이제, 이 2년, 3년 이 재판을 겪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특히 정치사건에서 너무나 불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러려면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사법부가 꼼꼼하게 이거를 갖다가 지켜봐야 되는데 심지어 2심에서 제가 보니까 11년 이상을 구글 타임라인을 키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뭐 돈 받고 다니고 있으면 그런 거 키고 다녔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소사실을 전부 깨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 계신 신 변호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발견을 했죠.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세 차례 감정까지 한 결과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 하고 2심 때 봤더니 그것도 역시 검찰의 의견서, 트집잡기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2심 제 판결할 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막 솔직히 이제 육두문자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으면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아니, 판사님 이러려고 지금 재판한 거냐, 이게. 검증을 하고 감정을 하고 아니, 본인이 그 구글 CEO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인한테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냥 자의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 정치 사건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제 사건에서 고스란히 이게 적용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픽스 같은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계신 데서 이렇게 좀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제로 법정 구속까지 되고 항소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보자고 하지 않았을 때 그 과정들을 어떻게 좀 참고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분통이 터질 정도가 아니고 인신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고를 받고 사실은 법정 구속돼서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한 30분 있다 깨고 계속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뭐 분노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겨내야 된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건을 갖다가 더 그래도 이것보다 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냐 찾아가지고 변호사님들한테 또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지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저 1심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접견도 오시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10몇 년 전에 성남에서부터 또 가깝게는 이제 19대 대선 그다음에 20대 대선 이제 선거를 치르고 함께했던 이런 분들이 뭐 저의 활동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이런 게 힘이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설마 돈을 안 먹었는데 검찰이 억지 기소했겠어 뭔가 지금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라면서 이제 왜곡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네. 것.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느낌이 더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 남는 거는 판결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판결을 해버리면은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걸 이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뭐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신력을 어마어마하게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된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언론이 좀 많이 좀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재재판 처음에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데 저 잡혀 들어가고 갑자기 막 9시 뉴스에 제가 뭐 제일 먼저 출연하고 난리가 났는데 1심에서는 거의 많은 매체들이 들어왔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다뤄주는 언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행히 우리 이제 스픽스 같은 그다음에 뭐 오마이라든가 많은 이제 팟캐스트에서 다뤄주셨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죠. 레거시 미디어가 제가 그래도 뭐 경기도에서 대변인하면서 언론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또 많은 관계를 하고 이랬는데 제 일이라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조금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심지어 2심에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왔으면 타임라인이 되어가지고 조금 좀 심층적으로 다뤄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만 좀 그런 게 뒷받침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검찰은 2021년 2월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예비 캠프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20억의 현금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김용과 유동규가 수차례 상의를 했고 나무 한 대 달라 그러자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현금 8억 4,700만 원을 4번에 걸쳐서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때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등에서 이제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타임라인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되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받아들여줬다. 이제 이게 지금 변호인하고 네. 이 부원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좀 어디 뉴스에 보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신할찬 변호사란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을 사실 좀 길게 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약간의 기회를 주시면 이게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처음 준 날이 돈을 마련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니까 마련한 마지막 시점을 일단 특정이 됐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가지고 남욱 유동규를 줬으니까 그 시점이 2021년 4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 2주 내에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그날 날씨가 맑았대요. 네. 자기들 말. 우리는 뭐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준날. 네, 준날 날씨가 맑았대요. 근데 날씨가 맑은 날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게 2021년 5월 3일입니다. 날짜는 기억 안 난다 그랬어요. 네. 유동규도 남욱도 두구도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날짜가 5월 3일밖에 없는데 한 번도 그 전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구글 타임라인을 처음 열어봤을 때 마지막으로 유원홀딩스에 간 거는 3월 말이고 3월 24일이고 5월 3일에는 댁에 가시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핸드폰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혼자 서초동으로 가고 있고 부원장님은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면 뭐가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다른 날짜들은
넓게 잡아놨으니까 막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뭐 밤에 어디서 만났다 이런 식이니까 경기도청 뭐 신청사 어디서 만나 이거는 사실 알리바이를 증명하기가 저희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부재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네. 하루로 특정된 날이 딱 그 5월 3일이에요. 그럼 이 날이 깨지면 뭐가 깨지냐?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고 그래야죠.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면 그 전에도 진술만 갖고 줬다고 하는 2013년에 2번 뇌물 줬다. 1년에는 3번에 걸쳐 정치자금 줬다. 이 말이 다 깨지는 거고 이 말이 다 깨지면 유동규 진술을 토대로 쌓아올린 다른 사건들 정진상 실장님 사건 아니면 저 대통령님 사건 다 깨지는 거죠. 유동규 말을 못 믿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주장했던 건데 그 타임라인을 그럼 어떻게 주장했느냐라는 거고 타임라인을 그냥 제출하고 그냥 검찰에서 타임라인을 많이 증거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김경수 전 지사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그건 검찰이 냈어요. 그다음에 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건 다 검찰이 냈었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건들에서는 지금 당장 그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구글 타임라인 검색하면 수백 개가 뜹니다. 다 증거의 요지 구글 타임라인. 그 얘기는 뭐냐면 노영희 변호사님은 아시겠죠? 증거의 요지에 구글 타임라인에 써 있다는 건 검찰이 냈다는 얘기예요. 유죄의 증거라는 뜻이니까 형사판결문에 있는 건. 그러네. 검찰이 냈다는 것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낸 거예요. 저희는 그냥 내면 안 믿어줄까봐 처음에 구글에 물어보자. 구글에다 조작됐는지 물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서 신청해주면 법무부 거쳐서 미국 법무부 거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가서 거기에 있는 구글 본사에 물어보자. 그리고 구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직접 받아서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법원에서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럼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감정을 해주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감정을 미리 일반 그런 일반인. 포렌식 업체에 가서 이거 조작됐어요? 이거 정확해요? 이거 언제 뭐 처음 접속했어요? 확인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거 그러면 이날 안 간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사감정을 두 군데서 받아서 그 감정 보고서를 엮어서 법원에 냈더니 그제서야 감정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상 이 구글 타임라인에 그 위치를 수집하는 데이터, 그 최초로 수집된 핸드폰이든 와이파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위치 정보가 수집된 것들 모임을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원시 데이터는 조작,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원시 데이터 그대로 있다. 이거를 심지어 저희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김 부원장님의 여기 구글 아이디라는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본인이 다운받아서 감정한 다음 법원에 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끼면 또 검사가 저 변호인 저 간악한 자가 조작했다 이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려고 감정인이 해서 냈는데 검사가 그래도 이건 조작됐다. 법원도 이거 수정 변경의 흔적이 있고 감정인의 감정은 이러저러저러 해서 못 믿겠다. 그리고 그냥 그게 그런 거를 무슨 티라도 냈으면 이 감정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했으면 저희가 뭐 보완해서 감정을 하든 네. 아니면 감정인한테 뭐 다른 데로 조회를 보내든 다른 수단을 강구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상태에서 판결할 때 올해 2월에 처음 들은 말이잖아요. 못 믿겠다. 유죄.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에 5월 3일에는 유월홀딩스에 안 갔다고 돼 있지만 유원홀딩스에 간 것으로 보인다. 3월 24일에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상 유원홀딩스에 간 내역이 막 찍혀 있어요. 빨간 점이. 유원홀딩스 주변에 부원장님 찍혀 있잖아요. 그건 또 믿어. 아니요, 그건 못 믿는다. 그것도 못 믿다. 여기 찍혀 있지만 그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난 구글 타임라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 사실 왜 그러는 거예요? 구글 타임라인을 반영 안 하면은 뭘 믿겠다는 거예요? 유동규의 진술이죠. 구글을 믿지 않고 유동규 그리고 또 사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이거를 조작을 하면은 재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검찰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공부도 잘했을 거고요. 저보다 시험도 잘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 같은 문과생이 아니고 이과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맨날 그 포렌식센터에서 연구하시는 수많은 기술직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조작했다 그러면 재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작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5월 3일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3월 24일 날 그 유원홀딩스에 간 게 제가 이제 법정에서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문 받을 때 제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자료 보고 그 전화 목록 보고 하면서 제가 3월 24일 갔다. 제가 피고인 신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한 게 다 맞았어요. 피고인 신문에서. 근데 전혀 그런 거를 반영 안 하고 그리고 아까 5월 3일 그 중요성 관련해 얘기하는데 이게 이 사건의 뭐 배경 비슷한 건데 제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0대 대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선이
그 20년도 이제 후반부터 준비가 됐죠.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다 나와가지고 총선 나왔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경선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선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죠. 끝나고 나서 아쉽게 졌죠. 끝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어요. 네, 6월 경기도 뺏기면 안 된다. 막 그런 여론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제가 또 저 경기도 가가지고 경기도 선거를 너무 막 치열하게 치러서 결국은 경기도를 안 뺏겼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8,000표 차이로 이겨서 뭐 서울도 뺏기고 관역 단체 거의 다 뺏겼는데 경기도를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계양의 보궐선거가 나와가지고 대표님이 이제 계양을 가신다. 거기 이제 또 계양 가는 친구들 제가 지원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당대회가 있었고, 거의 2020년도 이후에 한 2년 그 넘게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거의 선거가 거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만나고 이런 거는 제가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체포되기 전에, 대장동 그 사건 터지기 전에는 그 유동규가 그 경기도 소속 그 공직자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후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둔다고, 형, 나 사무실 문 열었는데 한번 놀러 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바쁘다가. 그러다 제가 2번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이 2월, 한 번이 3월 24일. 근데 검찰은 그런 유동규와 저와의 만남,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그 뭐 선거 때문에 다닌 그러한 기억들,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예상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노동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은 자기들이 4월 25일 날 만드는 걸로 뭐 자기들끼리 메모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그 이후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달 전쯤에 3월 24일 간 거. 그러니까 다 이거는 맞지도 않는 건데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그래서 제가 체포되기 직전에 한 10월 달에 22년도 그 재작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면담을 합니다. 그 유동규와 남욱과 검찰들이 뭐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는데 면담을 하면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도 막 나오거든요. 막 11억 8천을 업자들한테 받아 쓰는 뇌물 얼마나 큽니까? 그럼 그거 저희 무기징역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기소도 안 합니다. 그냥 덮어주면서 오로지 김용, 정진상, 이재명 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1심 하면서 뭐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1심 당연히 무죄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날 제가 1심 판결받으러 들어가는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오늘 심경이 어떠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2심도 그랬어요. 2심은 제가 이제 더 확실하니까 타임라인 나와 뭐 쟤네들 돈 쓴 거 다 밝혀, 변호사들이 뭐 더 밝힐 것도 없기 때문에 제 이제 그 법정에 정말 많은 후배들과 이제 뭐 의원님들과 또 지인들이 이제 왔어요. 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진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제가 저 이따 끝나서 내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그렇게 검사들 의견서에 빗대가지고 그거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리가 좀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막 국회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내란 종식과 함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구치소에서 외부에 편지 내면서 이제 그게 집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그 내란의 시작은 검란이다. 22년도 윤석열 수사팀으로 바뀌고 나서 네. 이재명 잡으려고 김용 전시상 넣고 사건 조작했는데 2년 3년이 되도록 못했다.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내란 일으킨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 종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출발이 되는 윤석열 네. 이 검사 정권 시작 초기부터 최근까지 그 3, 4년간의 뭐 재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건들에서 이 정치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 조작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망타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이거를 갖다가 이 처벌받고, 그다음에 이들이 그동안 누렸던 이러한 특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바로잡고, 네. 그래서 역사에 좀 교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네, 어쨌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스픽스 역진 용사들 프로그램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알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알찬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김용 부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 사람 무조건 유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 검찰이 갖다 내는 구글 타임라인은 무조건 증거로 객관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변호사들이 정말 혹시라도 오염될까봐 걱정해가지고 손도 안 대면서 확인해보라고 했던 것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못 믿겠다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라고 해서 판사들이 해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려 왔는가 네. 이거를 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노파심에 네, 높아시면. 그 2월과 3월에 유동규 사무실에 간 적이 있으면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줄 네. 돈이 없어요, 유동규가. 네. 네, 그거가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나 부원장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야 유동규를 만났네? 라는 걸 아니 친했으니까요, 옛날에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정도의 상황 같으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쪽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만큼 검찰과 이제 지금 김영부 원장이 다툴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균형감 있게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이제 기소 내용을 가지고 특정인을 완전 죽이는데 얼마나 편의적으로 사고를 합니까? 야, 정치했으니까 너 돈 먹었을 거 아니야? 먹었으면 대선도 있었네. 안 줬을 리가 있나? 야, 안 줬는데 이 사람이 진술했겠어? 라는 이제 이런 고정감면, 그 다음에 예단과 편견 가지고 특정인을 완전히 이게 도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게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까지 돈 먹은 사람이야? 김용이 돈 먹은 사람이야? 정진상 돈 먹은 사람이야? 아니, 좀 조사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게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했는데 판사는 거기에 편성해버리고 이재명이 안 되면 되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제가 재판을 하고 있고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막 걸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난 받아들이겠냐고. 그래도 김용부 원장님은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저는 그것조차 별로 없어요. 미쳤나? 왜 받아들여요? 사실이 아닌 걸 조작해가 하는 그 검찰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사법부를 차라리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사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압박을 넣는 것이 맞지.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합니다. 왜 존중하냐고요. 잘못 판단하고 내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사법부를 믿으면 안 되지. 저 사법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검찰이 그 정치적 의도를 뻔히 알면서 힘있고 빽있고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점이고 열 몇 명씩 와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결국 판사가 거기에 주눅 들어서 그냥 하자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사법부의 저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그런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뭐랄까 제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동안은 그냥 판결 내리는 대로 그쵸, 다 따라야만 따라하고. 되고. 그러니까 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뭐 구치소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와 이런 목소리를 갖다가 낼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다행히 윤석열 그 정권에서 보여줬던 이런 악행들이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하면서 그다음에 더 큰 지금 그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이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본색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 2심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아니지만 거의 유례가 없는 이 보석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건을 갖다가 우리 저 변호사님들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는 거지. 뭐 제가 그동안의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수능하고 100% 이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네.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예. 보태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던 분이 공직자 출신이 선출직 공직자 출신이 자 뇌물로 예를 들어 8억 먹었다. 정치가 8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1심 항소심에서 5년이 나왔어요. 네.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보석으로 풀어줄 수가 있냐고요.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자기들도 의심스러우니까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당사자의 방어권을 좀 보호해주는 이런 것.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나 내용을 대부분에서 들여다봐야 되죠. 이거 아니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저는 판단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싸워서 네. 이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보다도 유동규나 나무과 같이 이렇게 그냥 갈대처럼 왔다 갔다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서 유죄의 증거를 삼고 있는 이 재판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네.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법부도 그렇고 뭐 네. 이런 특수사건들의 경우에 사실 유죄의 확정 편향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 뭐 적극적으로 일부러 조작하려고 했다라고까지 믿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 인간에 대한 그 너무 그런 불신이 꺼질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전부 유죄의 확증 편향이 있어서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지사 내지는 대통령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게 결국 다 통하는데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그렇고 김용 원장님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좀 자극적인 뭐 연어회 술 파티 뭐 이런 거에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화영 부지사는 100번이 넘게 유동규도 50번이 넘게 구속기간의 차이를 보면 유동규를 더 많이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소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유동규를 뭐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왜 저기 뭐 법사위 청문회 때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기 뭐 부인 만나게 해줄까 그런 사실 없었다면서요. 근데 유동규는 만났더라고요. 사실은 배우자 만났어요 검찰청에서. 네, 맞아요.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진술 받고 그날 이제 뭐 그다음에 다음 날부터 3일간 조서도 없이 그냥 면담을 3일간 22시간을 넘게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면담을 하고 계속 그렇게 괴롭히고 진술을 내가 이게 맞는 게 나오면 그리고 그 말을 자기가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면서 확증 편향적으로 믿고 나는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법원은 검사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유죄를 주는 게 이게 사실 유죄의 확증 편향이 상당히 맞아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원장님. 네. 이런 식의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윤석열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다 조작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전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20대 대선에서 표 차이가 거의 안 나고 0.73% 차이로 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정적이죠. 정적을 이기 위해 반드시 뭐 그전부터 계속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니까 그 시점에 이걸 완전히 그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들의 무슨 뭐 인지 수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이후에 이 위에 그 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그 허위 증언을 하거든요. 아까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아니 유동규와 그 내연녀 간의 공범 관계인데 그거를 왜 같은 검사실에서 면담을 했지? 하고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이 위증을 합니다. 거기서 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왜 의원님 그렇게 선동을 하십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뭐 국정감사에서도 그냥 위증을 하네? 만난 사실이 있는데 자료에.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송경호 저는 중앙지검장 차원도 아니라고 봐요. 그 이후에 검찰총장 그리고 그 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뭐 한동훈 지금은 뭐 자기가 깨끗한 척 뭐 대단한 척 하지만 윤석열의 깐부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행동대장이었고 자기가 그 전에 대선 전에 김건희하고 거의 300번 넘게 카톡하면서 지금은 쑥 빠져 있잖아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국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 뭐 강력하게 막 얘기하면서 깐죽깐죽대면서 이랬던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여기서 오다가 나온 이러한 그 계획 조작 사건이고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제가 이제 오늘도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왔는데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억울함 이걸 떠나가지고 이 광범위하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뭐 상설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들 지금은 이제 너무 과제가 많죠. 지금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법개혁까지 해서 너무나 과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을 봐가지고 이 실제로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행했던 이러한 그 조작 사건들, 뭐 연합 파티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373번? 네. 이거 털어가지고 없으면 없는 건데 계속 저기 그 기소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 마무리가 이게 그 검사들에 대한 단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일단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강백신 검사 네. 내부망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재판 뒤집기를 니네가 지금 시도하고 있으나 이거는 여론 몰아가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거를 좀 기사를 보고 들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바로 어저께 국회 저기 입법청문회에서, 네, 입법청문회에서. 본인이 이거 남욱이 그 진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걔는 그런 애다 이렇게 저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공소장에 올렸던 그 혐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네. 그런 짓을 갖다가 국회에서 고백해놓고 오늘은 자기들만 들어가 있는 이 프로세스에다가 자기가 마치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저는 정말 저 공직자라는 이 생각보다는 네.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돼먹은 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검사- 입법청문회에 나온 검사들 태도 보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본색을 본 거 본색이죠, 아닙니까? 예. 본색이 그런 것이고 검사의 속성을 보세요. 내가 쓴 대로 그것이 법이다. 네. 너희들이 무슨 일을 벌였던 그것은 나의 해석에 달려 있다. 이런 시금방진 그리고 그 몇 사람 뭐 이름도 사실은 거론하기 싫을 정도로 그 불손한 태도 국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뱉는 모습, 인상 그런 거 보셨죠? 야,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국민으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2판, 4판, 맞습니다. 6박전 하면서 너희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사는 건지 아니면 국민이 너희들 개돼지가 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것인지 저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검찰개혁 그래도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단위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국민 일반 정서로 보면 저것들 다 없애야 되는 거지. 미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가 월급 주는데 저것들이 하는 것이 조작질이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국회의원한테 대회 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용서를 하냐고요. 당장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정말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런 각오로 저는 검찰개혁 끝까지 해체하면서 정리정돈 해야 한다. 경찰 못 믿는다? 못 믿으면 그 경찰을 다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 왜 검찰이 기능적으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메이크 리얼 코리아 어게인님께서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네,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은 윤석열 정부의 신건부 3대 국민 역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별똥별님, 김학의 무죄진 법원 행정처장이 천대엽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권력 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참 우리 사법부가 언제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는지 제가 변호사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부끄럽고 많이 창피합니다.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피고인석에서 김건희 씨를 봤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 판사가 직업이 뭡니까? 무죄입니다. 직업이 없나요? 무죄입니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지금 감회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오늘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직접 그 그 직접은 안 화면을 이제 보셨고.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본인이 그 처음 검찰 이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서 그 거짓을 지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빠르게 저기 너무나 죄목이 많아가지고 이 김건희의 이 죄상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첫 느낌이 아픈 사람 맞는지 뭐 당장 병원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던데요. 그건 생생하게 잘 나와서 재판받고 있고 건강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는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일괄 부인을 하고 있느냐. 결국 어느 것도 이제 시인을 할 수 없는 상황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부인을 해서 뭔가 정치적 이벤트가 생겼을 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명태균도 아무 관계 없고 김영선 공천 개입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뭐 아연실색 수준이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명태균 개입가 왜 터졌고 그것이 검찰에서 아예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특검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술만 나온 게 몇 가지입니까?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명태균, 이해 당사자들 다 나와 있고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는 나 부인한다. 끝까지 그래 지켜봐. 라고 하고 그걸 눈꽃만큼이라도 믿어줄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그냥 종교적 신념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메시지 던지는 것. 뭐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혐의 그리고 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공천을 받았다는 혐의 그다음에 뭐 또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지금 정치정법 위반 등등등 막 뭐가 많은데요. 실제 오늘 한 40분 정도 재판했는데 결국에는 다 부인했거든요. 이게 올바른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진술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네. 뭐 근데 지금은 아까 저기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선택한 변론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정치의 사법화도 있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재판 대응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제가 봤을 때도 무죄 주장을 하고 시간을 계속 끌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추가 건 기소가 되지 않는 이상 뭐 보석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건 뭐 세 개로만 끝날 것 같으면 그런 전략도 맞다고 치겠지만 앞으로선 나올 게 되게 많을 것 같이 보이고 특히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목걸이랑 뭐 브로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학자 씨가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폭탄이 돼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지. 게다가 이완 화백의 뭐 그림 같은 경우도 뭐 프롬 포인터인가 뭐 그것도 그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여사님의 취향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구매했다는 것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 나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모든 종류의 그런 그 중요한 자리는 전부 다 이 김건희 씨가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 오늘 보니까 본적이 강상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씨 본적이 지금 하필이면 양평의 그 고속도로 그 강상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그냥 부인하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 전략이 그래서 그 아스팔트 극우 이제 세력들 여기에 준동만 그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신 변호사님 분석대로 길게 시간을 끌면서 본인은 지연 전략 그리고 바깥에서는 지금 이제 국힘에서 여전히 장동혁 대표 포함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뭐 장애 집회 최근에 결합하면서 한 거로 봐서는 그 정도 전혀 뭐 벗어나지 않는 구태에서 그러니까 내란 직후에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전혀 한 발도 발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재판 전략을 윤석열, 김건희 함께 가져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씨 특검이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30일 때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나올 게 되게 많다. 물론 뭐 80%는 다 수사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것도 많고 김승희 비서관 그 딸의 학폭 문제도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무마하려고 했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평론가님?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사법부의 재판 이제 상황, 관리, 태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겠느냐.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재판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김건희가 노리는 것은 역시나 이제 저는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란 세력이 설마 준동하겠어라고 하지만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이게 지금 내가 죽으면 김건희가 불리해지면 나도 다 죽는다라고는 일단 집단의식이 발로하는 것 같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증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그들과 뭔가 공모가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예 풀려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은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지만 언젠가 나오기 위해서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명확하게 서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럴 때 저는 사법부에서 좀 더 엄중하게 믿을 만한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저질렀던 일만큼에 대한 정확한 단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반성이든 회개든 아니면 성찰이라도 해내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부인하면서 그냥 시간 끌기로 가지 않겠느냐. 윤석열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사건별이라서
사건이 계속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변호사님 지적대로 하나씩 사건이 추가될 때마다 사실 6개월씩 더 구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사실 보석을 노리기에는 좀 말씀대로 이제 사건이 많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뭐 저희는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계속 공소유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니까 뭐 예컨대 이제 유동규처럼 구속사건 추가가 있는데 구속영장 안 치고 풀어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지금 그 김영 부원장님 사실 이제 구치소 계시다가 나오니까 일단 좋으시죠. 그렇죠. 예. 일단 좀 자유롭게 활동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아, 저는 전혀 추워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우리 법원을 믿어서 그렇습니까? 대법원은?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검찰이 사건을 갖다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만들기 위한 게 너무나 이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법부에서 그 대법원에서 뭐 1, 2심 판결 갖고 거기에 기준 맞춰서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런다면 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또 저기 맞서서 제가 나가야 되고 또 싸워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 국민들이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지금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강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중도층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좀 발목을 잡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하게 해도 그 강하게 다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강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사회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옷을 입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도라는 게 문화를 바꾸는 거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 제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보여준 그런 검찰, 그런 이 정치 검찰들이 있는 한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진짜 그 광복 직후에 반민특위 만들었다가 역으로 저기 경찰들한테 당해가지고 일제 부역자들이 처음부터 그 후손들이 저기 뭐 사학 제한 물려받고 뭐 저기 지주돼가지고 막 그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반대로 항일 운동하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가 저기 좀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 인적 청산과 그래서 본보기를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저께 보여준 검찰들의 행태는 니네가 감히 저기 국회에서 감히 우리를 갖다가 저기 할 수 있겠어? 우리 저기 5년 저기 정권 기간 동안에 또 좀 뭐 한직 보내면 한직 갔다 오면 될 거야. 네. 이런 저기 오만방자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엄정하게 이들을 갖다가 단죄하는데 역량을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어제 이제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용현이었어요. 김용현이 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질문했을 때 그 삐딱선 타면서 맞습니다. 너 한번 걸리면 죽는데 어이구 그래 한번 너 한번 해봐. 그래 한번 두고 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게 한통속이다. 검찰이든 아니면 내란 세력이든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나 상황은 정말로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 근데 뭐 용서 제가 안 해봐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여론으로 몰아서 저 기득권 구조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지 못하면 절대로 국민주권 국가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저는 김영부 원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기간이 얼마든 이제는 여론의 힘으로 국민들의 뜻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지 그냥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인단이 더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검찰도 이제 반성하겠지. 유동규가 진실을 얘기하겠지. 남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겠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오로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덤벼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란 사건 김건희 특검 1년의 상황들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신청할 때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줄이 기각시키고 할 때 막 언론이 솔직히 언론도 아니에요. 유튜브들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서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겨우 이제 영장을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이걸 발부해가지고 수사를 진행시켰던 거 지금도 똑같다. 레거시 미디어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렇게 놀고 있어요. 자, 이재명 정권 됐으니까 그때 범죄자로 다 갔던 사람들 너희들 다 무죄라고, 송영길 무죄라고 했죠. 김영도 그래, 정진상도 그래. 이렇게 몰고 가는 이 행태가 양심이 1%라도 있는 행위냐, 혹시 억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최소한 언론은 물어봐야 하는데 그거 없어요. 이미 딱 프레임을 가둬놓고 범죄자인데 너희들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사법부 겁박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눈 하나 깜빡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덮어씌우는데 어떻게 그것이 어쩔 수 없고 또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가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싸워야 될 세상은 싸우고 마지막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말씀에 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사실 중단돼 있긴 하지만 앞으로 5개가 네. 이제 사실 남아 있고 정진상 실장도 지금 보석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같은 혐의로 아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사실 다 맞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돈 예. 받았다. 그 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이재명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니네들이 다 밑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이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되고 이 정권이 안 바뀌고 그랬으면 윤석열이 계엄 안 했으면은 사실 그게 다 유죄가 돼서 다 감방 갔을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난 웃기다는 거예요. 재판이 진실은 하나일 텐데 변호사님 마찬가지. 진실은 하나인데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어. 이익으로라고 법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 저는 사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긴 해요. 재판부에. 근데 이거 타임라인도 보시고 다 했는데 네, 왜 그때? 정말 네. 그래 받았다고 확정 편향 가질 수 있어. 근데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이만큼도 들지 않나요? 이날 안 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안 만났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겠나요? 네.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날 이 타임라인은 가고 그 핸드폰은 서초동으로 가고 있지만 그 시각 그 저녁 가까운 시간에 5시 50분 넘어서 유원홀딩스에 김용보 원장님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 점의 의심 없이? 나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제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책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좀 거론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변호사 때도 마찬가지죠. 네. 정말로 자신의 형제들이잖아요. 그 어렵게 사는 형제, 여동생 한 사람을 제대로 건사를 못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측근들을 야 너희들 돈 받아먹어. 야 너 내 옆에 측근이니까 어떤 놈이 갖다 준 거 처먹고 그걸 내가 선거 자금 마련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 상상이 되는 그림이냐고요. 추모 의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을 이제 잡아 넣어버려. 그건 죄인이야, 범죄자야, 징역 5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 그럼 이런 나라는 살아야 됩니까? 하면 이런 나라를 뒤집어야 되냐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옹호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은 진실대로 따져봐야 하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대로 또 다뤄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한 사람은 균형감을 가지고 이것이 억울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내야 되는데 검찰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사법부 독립해야 된다고 무슨 얼어 죽을 독립을 한단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은 만나셨어요? 나오신 다음에? 아니요, 만나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예. 어쨌든 이제 뭐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이 여정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 돼야 되고요. 우리 또 사법 개혁이 같이 아울러 되지 않으면 사실 검찰 개혁 혼자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변호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좀 지치시겠지만 계속해서 힘 실어주시고. 국회의원들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또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기환 대표 말이 맞아요. 옳소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정기환 대표 요즘 옳은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정기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펙스몰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펙스가 요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겠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보험은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혜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다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나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만 단순히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들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들께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플랜 자신 있게 저희가 준비해봤으니까요. 1644-1226 사실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의 전화번호는 저게 아닙니다만 스픽스몰하고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번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보험 파트너스,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는 착한 노영이와 착한 정계환이 하고 있는 스픽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지금 현재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요.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 눌러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고정 댓글 탁 클릭하시면 인증번호 넣는 항이 나와요. 여기에 2025를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기간 전회차 할인이 가능하고요. VIP석은 원래 11만 원인데 우리 스픽스 공동구매를 이용하시면 6만 원. 와, 정말 많이 싸죠. 또 R석은 8만 8천 원인데 5만 원. 그리고 S석은 6만 6천 원인데 4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공연 보실 수 있습니다. 예매 안내는요. 링크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고 날짜 선택하시고 좌석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가 되는 방식이고요. 공연 당일에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티켓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 가능한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나의 대통령, 정말 내가 존경하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들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예매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요. 네, 한번 소감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너무나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할 수 있어 기회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네.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승리하고 정치검찰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우리 변호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겁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이 그 검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느끼는 벽 같은 감정이 사실 우리가 이러면 니들이 어쩔 건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생각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동지가 차고 넘치는데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김영부 원장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지막까지 싸우도록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국민주권정부의 주인공들이 저는 김영부 원장을 꼭 친구로 이렇게 어깨동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감사합니다. 네, 감자리님께서요. 김영님 승리하십시오. 말씀하셨고요. 스카이블루님도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김용 부원장 변호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해봤자 결론이 뻔하기 때문이었죠, 예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을 사실 정해놓고 하는 약간 짜고 치는 굴속 같은 재판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재판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신날차 변호사님 한번 카메라 잡아줘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뭐 한 3년 됐죠.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만으로 3년 가까이 돼가는데 와,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셨겠죠? 아니 지금은 사실 그 어떤 제가 법조 인생이 이제 만으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도 한참 모자라죠. 한참 후배고요. 근데 뭐 제 나중에 법조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국 저는 이 사건을 한 변호사로 기억되지 중요하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다 못된 건 아닙니다. 저같이 별로 안 착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신 변호사님처럼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정관 변호사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처럼 밑에서부터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고 애쓰는 변호사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그래도 정의는 변호사들과 함께 같이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김영부 원장님, 신하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정기환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박수 쳐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